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신동엽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조혈모세포 이식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조혈모세포 기증, 공여자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저희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조혈모세포 이식 받으시는 분들이 공여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기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해주시는 가천대 길병원 유쾌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쾌한 교수님, 간략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의 유쾌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환자분 얘기가 아닌 조혈모세포 기증자, 공여자 얘기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총 2개 주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쾌한 교수님께서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조건과 나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유쾌한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조건과 나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공여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이제 사용 가능한 조혈모세포 원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조혈모세포가 들어있는 첫 번째로 이제 골수가 되겠고, 또 최근에는 골수보다는 이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들을 말초 혈액으로 이제 옮기는 가동화를 시켜서 만드는 이제 말초 혈액을 조혈모세포 원으로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탯줄이나 이제 태반에서 얻어진 제대열, 저장해놨던 제대열도 이 조혈모세포의 근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혈모세포 원을 가지고 쌍둥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제 가족, 비혈연으로부터 HLA 검사를 해서 HLA 일치도에 따라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혈모세포 원과 공여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식 후에 이식 결과가 달라지고 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선의 세포원과 공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제 HLA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주조직 적합 복합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HLA라고 하는 것은 면역 반응의 항원 인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얘기하는데요. 이 백혈구나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뿐만이 아니라 인체 내 모든 조직에 있는 세포 표면에 이러한 단백질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같은 편과 다른 편을 구분하는 내 몸에 있는 나와 같은 세포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아니면 잘못 만들어진 다른 세포들을 구분해서 우리 면역 반응을 이제 제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HLA 같은 경우에는 6번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어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눠지고 HLA A, B, C 그리고 이제 DR, DQ, DP 이렇게 6개 각각 2쌍씩 12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 저희가 공여자를 선정할 때 먼저 환자의 HLA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한 형제분의 HLA 검사를 해서 HLA가 일치하는 형제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형제로부터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HLA A, B, C 그리고 DR, B1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4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HLA 타이핑을 시행을 해가지고 조혈모세포 은행에 공여를 해주시기로 기증을 희망 등록을 해주신 분들과 매칭을 해서 잘 맞으시는 분이 있으면 이 HLA 8개가 다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러한 비혈연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일치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대혈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불일치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신동엽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HLA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다른 요소들로는 이식의 적응증이 어떤 것인지, ABO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또 CMV 거대세포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공여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공여자가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저희가 공여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HLA 불일치 이식을 시행하게 될 때는 반일치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일치 이식을 시행할 때는 이식센터의 전문성이 중요한데요. 국내에 이제 이식을 하고 있는 여러 병원들, 여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일치 이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HLA가 일치하는 형제 공유자입니다. 이 형제 공유자는 전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표준 공유자로 여겨져서 현재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혈모세포 원 유형, 골수에서 채집을 할 건지 아니면 말초 혈액으로 채집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말초 혈액으로 조혈모세포들을 가동화를 시켜서 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일부 환자들에서만 재생불량 빈혈에서 형제로부터 이식을 받는 경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해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초 혈액과 골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말초 혈액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 비해서 혈구수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골수에서 얻어진 조혈모세포 같은 경우에는 근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의 발병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을 하지만 이게 워낙 채집 과정이 골수에서 얻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말초 혈액을 이용해서 조혈모세포 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출산율도 떨어지고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면서 형제가 대부분 없거나 한 명 아니면 이제 두 명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HLA가 일치하는 형제 공유자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혈모세포 은행이라든가 여러 뱅크에 이미 이제 기증을 해주시기로 희망 등록을 해두신 그런 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유자들을 검색하고 잘 매칭되는 그런 공유자분을 찾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궁금한 것이 HLA가 일치하는 형제 공유자로부터 이식을 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가 않고 HLA가 일치하는 비혈연 공유자로부터 이식을 받는 것이 좋은지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저희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작위 배정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은 없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전약 연구, 여러 후약 연구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이식 후의 치료 결과는 양쪽 다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절한 HLA 일치 공유자가 있다고 하면은 둘 다 충분히 이제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혈연 공유자들 중에서 HLA 일치 공유자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제 고해상도의 HLA 검사를 통해서 HLA의 일치 정도를 아주 정밀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유자 선택을 할 때 고해상도의 HLA A, B, C 그리고 DRB1을 8개 각각 두 쌍씩 8개 알리를 맞춰봐 가지고요. 8개가 모두 일치하는 공유자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공유자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나 두 개 불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이제 HLA-C 불일치를 피해서 저희가 공유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HLA가 일치하는 공유자들이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나이가 어린 젊은 공유자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ABO 혈액형,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세포 바이러스 상태가 음성인 경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남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여성 공유자보다는 남성 공유자로부터 이식을 받는 것이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들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제 조혈모세포 이식 센터에 등록된 환자들의 이제 데이터인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파랗게 보이시는 게 HLA가 일치하는 혈연 공유자로부터 받은 이식 환자의 성적이고요. 두 번째가 HLA가 일치하는 비혈연 공유자로부터 이식받았던 환자의 성적입니다. 조금 낮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황색이 반일치 이식을 한 경우, 그리고 그 다음이 한 개의 알릴이 불일치하는 그런 불일치 이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대열 이식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식의 결과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유자의 나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A 일치하는 비혈연 공유자를 선택할 때 공유자의 나이와 이식 성적이 어떤지를
알아본 연구들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2018년도에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환자들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제 조혈모석 이식 센터에서 등록된 환자들을 가지고 10,000명 정도를 두 개의 코호트로 나눠서 분석을 했고요.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자면은 공여자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식 결과가 좋더라, 환자의 생존율이 더 좋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여자의 나이가 10살씩 어려질 때마다 이식 후 2년까지의 생존율이 대략 3% 정도씩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LA가 일치하는 비혈연 공여자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반일치 이식의 결과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거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200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반일치 이식을 받았던 약 890명 정도의 환자들 데이터고요. 여기서 그래프는 이게 생존과 관련된 위험도거든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이식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여자의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자 이식 성적의 이제 위험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반일치 이식에서도 공여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더 이식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조혈모세포를 기증을 할 때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기를 18세 이상의 기증자부터 그리고 최대한 60세는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60세가 넘는다면 그런 기증 등록자는 이제 등록 레지스트리에서 제거를 하도록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내 한국조혈모세포은행 같은 경우에도 기증 희망 등록 자격을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으로 해놓고 있고요. 40세 이전에 등록을 해놨다가 40세가 넘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도 50세나 55세까지는 적절한 환자분이 기증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기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영국 여러 나라에서도 기준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40세, 많게는 이제 55세 사이까지 저희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젊은 공인자들이 기증을 많이 하셔서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유쾌한 교수님 아주 자세하고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사전에 요 조혈모세포 기증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을 저희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질문을 보니까 제가 진료실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이어서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해결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6세 환자분이시고요.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때 주사하는 촉진제 등으로 기증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들어 등록을 고민 중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게 조혈모세포 이제 기증을 하고 이제 채집을 할 때 예전에는 골수에서 직접 채집을 하다 보니까 기증자분께서 수술장에 가셔서 전신 마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골반 부위에 저희가 천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했어야 돼서 굉장히 많이 이제 통증도 느끼고 불편하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골수에서 채집을 하지 않고 말초 혈액 쪽으로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이동시켜서 가동화시켜서 이제 채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감들은 이제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가동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채집하기 4일 전부터 조혈모세포를 말초 혈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백혈구 조혈 촉진제를 이제 주사로 맞게 되는데요. 이제 주사바늘 찔리시는 거. 그리고 조혈모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이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세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증자분들이 어떤 걸 불편하다고 많이 느끼시냐면은 골반이라든가 허리라든가 허벅지라든가 이런 큰 뼈들이 있는
부위에 욱신욱신한 그냥 통증들이 조금씩 있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통증들은 그냥 타이레놀 정도로 충분히 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불편하실 수 있는 점은 입원하셔서 저희가 채집을 할 때 혈관에서 혈액을 빨리 꺼내면서 그 중에서 원심부리를 통해 필요한 조혈세포들이 있는 층만을 싹 걷어내고 나머지 혈액들은 다시 이제 기증자분 몸에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류 속도가 잘 나오는 혈관이 있어야 돼서 상당수가 이 중심정맥관을 이제 하나 잡게 되는데요.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 중에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고 채집 과정 중에서 살짝 어지럽다든가 또 그때 사용하는 뭐 구연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손발 저림이나 쥐가 나는 게 좀 생긴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경미한 부작용이라서 충분히 크게 불평 없이 잘 기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정하실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큰 부작용들은 없으니까요. 너무 염려 마시고 조혈모세포 이제 기증을 할 때 저희가 조혈 촉진제를 쓰게 되면 백혈구 숫자가 보통 3, 4배, 대여섯 배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백혈구들은 채집을 마치고 촉진제를 중단하면 일주일 정도면 다시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쾌한 교수님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기증을 망설이신 분이 혹시 있으셨다면 굉장히 이제 숭고하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이니까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기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몇 년 전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등록했는데 저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우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남편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조혈모세포 채집을 할 때 전에 보통 한 4일 정도를 이제 백혈구 조혈 촉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조혈 촉진제 때문에 혈액 변화가 생기지만 보통은 한 주 정도면 그게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 한두 주, 또 한 달 이상 지난다고 하면 전혀 영향이 없을 상황이라서 크게 거의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혈 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른 연구들에서 이제 혈액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심지어 임신 시에 사용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몇 달 뒤에 임신을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전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등록한 지 15년 만에 연락이 와서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 입원 일정 확정 뒤 기증자에게 이상이 생기면 고강도암 치료를 진행하는 환우분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증자는 입원 전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입원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하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이제 이번 주 입원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 이제 상황인데요. 이게 보통 환자분들은 이식하기 대략 일주일 전부터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일단 쉽게 얘기하면 골수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못하면은 회복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감염이나 이런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때 이제 조혈모세포 채집을 해서 기증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증자분들께는 저는 다른 말씀은 잘 안 드리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독감이나 다른 바이러스들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그 시기에 딱 되게 되면 이식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코로나 감염, 다른 바이러스 감염만 좀 주의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이제 기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입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혈모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혈 촉진제는 보통 입원하기 3일 전부터 투약을 하게 되고요. 입원하는 날 저녁에 한번 맞게 되고 그리고 다음 날 보통 채집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경우,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환자분께 조금 부족한 조혈모세포가 얻어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날 한 번 정도 짧게 더 채집을 하고 퇴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은 2박 3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대체 기증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환자분들께는 이제 기증자라는 말이 아마 더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들은 이제 공여자라는 말을, 의사들은 이제 공여자라는 말을 조금 더 잘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여자 내지는 기증자라고 말할 때 앞에 이제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HLA라고 하는 이제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그런 분자의 이제 일치도에 따라서 일치하는 기증자냐, 일치하지 않는 기증자냐라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영어로 이제 수터블 도너라고 해서 이제 적합하다 내지는 뭐 표준 공여자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HLA가 보통 환자분들께는 100%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HLA A, B, C 그리고 이제 DR, DQ 이런 클래스 1, 클래스 2의 이 유전자가 100% 맞는 이제 그런 기증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분들 중에서 100%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일치 가족 기증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혈모세포 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평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100% 맞는 사람을 찾으면 일치 타인 기증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HLA가 다 맞는 적합 공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까지 공여자를 못 찾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이건 두 개건 HLA가 안 맞는 기증자를 찾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대체 공여자다, 올터너티브 도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전에는 이제 많이 했지만 요즘은 이제 점점 빈도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타인 공여자 중에서 이제 한 개나 두 개가 안 맞는 이제 일부가 안 맞는 이런 공여자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제대열 이제 타인 제대열과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일치 이식이라고 하는 가족 중에서 HLA가 한 반 정도 안 맞는 그런 기증자로부터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는 여기서 주로 이제 제대혈과 이 반일치 이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HLA라고 하면 A, B, C, DR, DQ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HLA라고 하는 유전자군의 특정 유전자 위치를 말하는 용어이고요. 그리고 이게 HLA 검사를 하면 뭐 02 내지는 0201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기호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이제 두 자리 숫자는 우리가 단백질 수준에서 항원이 어떤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혈청학적 검사와 이제 PCR 검사라고 하는 조금 이제 해상도가 낮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형제와 가족 간에서 HLA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같기 때문에 이 정도 검사를 하면 충분하고요. 하지만 타인과의 검사를 할 때는 유전자 수준으로 조금 정밀하게 봐야지만 100%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전자 수준, 단백질 수준이 아닌 그것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 수준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을 검사를 이제 환자와 그다음에 타인 기증자의 경우에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요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이제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방법으로 유전자 서열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해서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HLA 일치 기증자는 혈연이건 비혈연이건 가장 우선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치료 성적이 가장 좋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타인인 경우에는 또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LA 일치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 기증자라고 하는 제대열 이식과 반일치 이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둘 다 장점은 제대열 이식도 그렇고 제대열 이식은 이미 제대열 은행에 얼려져서 보관이 돼 있는 거를 꺼내다 쓰면 되는 거라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반일치 이식 역시 가족 관계에서 바로 줄 수가 있고 어떤 가족이건 부모 형제면 반은 맞는다는 게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둘 다 있습니다. 제대열 이식은 조혈모 세포의 특성상 20편대 숙주 반응이 조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또 반일치 이식의 경우에는 항종양, 자연 살세포라고 하는 분율이 더 작용을 해서 이제 암을 재발하는 걸 막는 그런 효능이 있는 세포들이 좀 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반일치 이식의 경우 20편대 숙주 반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요. 근데 이것도 이식 방법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열 이식의 경우에는 쉽게 이해하시면 제대열이라는 게 탯줄에서 뽑는 것이고 갓난아기 상태에 피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요. 갓난아기는 태어난 다음에 계속 우리 감기와 여러 가지 감염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제 커나가듯이 이 제대열 역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감염에 조금 취약한, 그래서 이식 후에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갓난아기에서 뽑은 탯줄에서의 제대열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양이 적을 게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성인 중에서도 특히 체구가 굉장히 큰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혈모 세포의 수가 적어서 생착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대열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대열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포수가 굉장히 적지만 이게 갓난아기에서 나온 그런 이제 세포들이라서 그 전체 세포에서 이 조혈모 세포의 비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를 배양을 했을 때 세포가 늘어나서 우리가 그 이제 골수 그런 기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혈액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면역학적으로는 이게 아직 성인처럼 성숙하지 못한 면역세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20편대 숙주 반응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거부 반응 역시 약하게 일어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감염에 조금 취약한 단점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0편대 숙주 반응이 적다고 해서 항백혈병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대열 이식을 선택할 때 이런 특성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표준 기증자라고 하는 HLA가 100% 맞는 동요자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대체 기증자로서 선택을 할 때 크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제대열과 이제 반일치 이식 두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두 가지 다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는 반일치 이식만 선택할 수 있거나 없어서 제대열 이식만 선택할 수 있거나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까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이식 성적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보통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반일치 이식을 하건 제대열 이식을 하건 어떤 게 더 좋을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이식을 받은 환자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골드 스탠다드로 삼는데요. 이것은 유럽 민족 골수 이식학회의 이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 레지스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뽑은 데이터인데요. 한 3,000명 넘는 환자를 시기별로 밑에 하늘색, 파란색, 빨간색이 더 최근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예, 더 최근 옛날에 비해서 점점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왼쪽 그림은 반일치 이식이고 오른쪽이 제대열 이식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시면 반일치 이식이 옛날에는 제대열 이식보다 안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더 많이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대열 이식 역시 시간에 따라서 치료 성적이 좋아지지만 그 좋아지는 정도가 반일치 이식만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최근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최근의 치료 성적인데요. 제 눈에는 대략 비슷하게 보이는데 보이시는 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비교는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슷한가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는가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전에 치료받았던 환자들을 서로 비교해서 보는 데이터밖에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비교한 임상 연구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2년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약 186명, 182명 정도의 환자를 하나는 제대열 이식, 하나는 반일치 이식을 해서 이제 비교한 데이터였고 다른 여러 가지 파라미터 상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전체 생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반일치 이식이고 빨간색이 제대열 이식인데 제대열 이식보다 반일치 이식이 약간 더 생존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데이터가 최근에 나와서 이게 어느 쪽이 더 좋다 안 좋다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반일치 이식이 좀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고요. 하지만 이건 말고도 여전히 다른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혼란스럽긴 합니다. 제대열 이식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 이식 레지스트리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약 1,000명 넘게 제대열 이식을 한 데이터와 약 200여 명 정도를 한 반일치 이식의 데이터를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가 오버올 서바이벌 이제 전체 생존과 류케미아 프리 서바이벌, 백혈병이 나은 상태에서 생존하는 기간의 그래프인데요. 거의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앞에서 보여드린 임상 연구는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고, 이것은 이제 비교적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양의 일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제대열 이식과 반일치 이식이 치료 성적이 거의 같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뜯어보면 생존, 재발, 치료 합병증 이런 것은 거의 같은 것 같고, 생착이 되는 속도는 반일치 이식이 더 빨라서 반일치 이식이 더 유리하고,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 다시 말해서 이식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숙주 반응이라고 하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하는 이런 합병증이 오는 그 비율에 있어서는 제대열 이식이 더 적어서 제대열 이식이 더 유리하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봐도 어느 쪽이 좋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결론 내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제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쪽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굉장히 대가인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그런 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although the purpose of this transcript is to identify who is the best alternate donor, we admit to not knowing the answer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제대열 이식과 반일치 이식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를 결론을 내고 그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심지어 어떤 환자에게서 그 표준 기증자가 아니라 올터너티브 도너 트랜스플란트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 독자들은 실망하지 말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아직까지 분명히 어떤 이식이 일괄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기증자 선택할 때 따라서 환자의 질병 상황과 또 얻을 수 있는 공여자, 기증자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 이식 모두 대체 기증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라고 해서 기증자 특이항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HLA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부하는 항체를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대체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했을 때 이식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환자가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거부해서 공격하게 되는 항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이제 약으로 보통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 약을 따서 DSA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이제 있는 경우는 생착이 실패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제대열이건 반일치 이식이건 DSA가 없는 기증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혈모세포 이식 기증자는 HLA 일치 기증자를 먼저 찾는 것이고요. 가족 없으면 타인, 그리고 이런 적합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 기증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HLA가 불일치하는 기증자, 대체 기증자는 불일치하는 타인 기증자와 그다음에 타인 제대열, 은행에서 뽑는 제대열, 그리고 불일치 가족 기증자, 반일치 이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기증자의 경우에는 어느 기증자가 가장 우수한지는 아직은 정답은 없고, 환자의 질병 상태와 선택 가능한 기증자 종류 및 소위 이제 말하는 이런 기증자 특이항체 같은 게 없는지, 저희가 이제 보통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궁합이 좀 이 경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거에 따라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답변 드릴 사전 질문들이 들어가 있어서 육행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66세 환자분이고 골수 이형성증을 진단받은 분입니다. 주치의께서 현재로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고요. 기증 1순위가 형제, 2순위가 타인, 3순위가 이제 자식, 부모 자식 간에 이식을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 환우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형제분께서 소통이 원활치 않아서 아들인 이 질문자분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1, 2순위, 그러니까 형제나 타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모 자식 간에 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저도 진료실에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제분들 같이 오셔서 이제 자식된 도리로 자기 이제 조혈모세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일치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HLA가 맞는 형제분이든 타인이든 이식을 하는 것이 아버님을 위해서 더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있다면 그 1순위와 2순위를 먼저 찾으시는 게 일반적이고 더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 다시 말해서 이제 자제분들에게 이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버님이 지금 66세셔서 1순위 형제분들을 찾는 경우에는 맞는 분이 있더라도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인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그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순위로 형제분이 아버님보다 더 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찾아봐야 하고, 없으시다면 2순위로 타인 이제 조혈모세포 은행에서 이제 찾아보는 과정을 거쳐서 적합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식을 하시는 게 더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명쾌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3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이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아 반일치 이식을 할 계획이신데 60대이신 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고요. 50대이신 어머니는 건강하시지만 출산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어느 분께 기증받는 게 더 좋을까요? 정답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HLA가 맞는 그 공여자가 없으셔서 반일치 이식을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고, 그 아버님과 어머님께 받는 것 두 가지 다 지금 장단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분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주신 정보 말고도 혈액형이 같은지, 그다음에 다른 뭐 바이러스 상태가 어떤지 등등에 대한 요소가 또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주신 정보만 놓고 보면 일단 아버님은 그 60대, 50대 나이를 따지면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조금 더 유리하신 부분이 있고요.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여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젊으시지만 어머님은 출산 경험이 있으셔서 제가 그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께, 아마도 그 환자분이 남성분이실 것 같은데요. 성함을 봐서는 계획을 주진 않으셨지만 보통 이제 여성으로부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부터 남성에게 이식을 할 때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 AML이라고 하는 가지고 계신 질환 자체가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조금 일어나는 게 좋은 경우도 있는 이제 그런 질환이어서 두 분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나이 차이가 그래도 그러니까 60대와 50대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60, 50 만약에 이렇게 되신다고 하면 한 10살 정도 차이 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젊은 쪽에 기증자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아마 공여자를 찾아서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질문이고요. 45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이시고 5년 전에 이제 처음 진단받고 그 당시 자가 이식을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재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동생과의 항원 검사를 해보니까 HLA 타이핑을 해보니까 25%만 일치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친인척분들을 대상으로 저도 뭐 사촌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항원 검사를 실시해 볼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예. 해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형제분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HLA를 반반씩 물려받기 때문에 100% 맞을 확률은 친인척에서는 없고 형제만 오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여동생 한 분뿐이고 그분하고 안 맞았다고 하면 25%면은 반일치 이식도 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동생분께 받아서 이식을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사실은 저 친인척분들을 검사를 하기 전에 타인 중에서 100% 맞는 사람이 있는지 조혈모세포 은행에서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없어서 반일치 이식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마 그 60이 넘으신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래서 친인척분들 대상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친인척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그 환자분하고 반은 맞으시거든요. 따라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형제분 중에서 그 같은 유전자를 가지면 이론적으로 반이 맞으시는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분들의 자식, 자기하고 이제 환자분의 사촌이 되겠죠. 그 사촌 관계에서도 운이 좋으면 그 같은 유전자 50%를 가지신 분의 그 해당한 자기와 같은 50%가 내려가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맞는 사촌을 찾을 확률은 있는데요. 확률이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그 친인척분들을 다 검사해서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공여자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추천되는 검사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예.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여자, 사실은 저희 그 치료하는 방법과 또 환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그 기증해 주시는 분이 있는 이런 이제 치료의 측면에서 공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문도 많고, 이제 어떤 궁금하신 분도 이제 많은 분야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강의와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시고, 또 이제 해소가 되신 것을 통해서 기증을 더 이제 활발히 해주셔서 이제 이런 그 환자분들 치유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주셨으면 이제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쾌한 교수님 또 마무리 말씀 저도 한마디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 혈연 공여자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혈연 공여자들이 점점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증 희망 등록을 많이 해주셔서 환자분들이 어렵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또 이식을 기대하시게 되는데 이식을 이제 제때 쉽게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또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